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10 김기준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 과정이 마치 드라마 같습니다. 광주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협상이 다시 무산됐다는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광주시와 현대차 그리고 노동계는 서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또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늘은 벼랑 끝에 선 광주형 일자리의 쟁점과 또 협상 타결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병규 광주형 일자리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KBS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노동계 불참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진통 끝에 열린 회의에는 윤종혜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 가운데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1조 2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생산 물량 35만 대를 달성할 때까지 단체 협약을 유예하는 내용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35만 대 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그 조항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수정하는 걸로 일단 노사민정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대신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일안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2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는 3안 등 3가지 안을 현대차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투자자인 현대차에서 받아주기를 조건부로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안한 내용을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협약식은 무산됐고 2,900억 원 규모의 광주형 일자리 예산 확보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협상 무산 위기까지 왔는데요. 박 원장께서는 지금 4년 전부터 이 광주형 일자리 구상하고 또 여러 가지 협상 진행까지 쭉 계속 지켜봐 오셨잖아요. 네네. 4년 동안 지켜보신 분으로서 이게 지금 그 협상 무산 위기까지 간 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많이 아쉽죠. 아쉽고 뭐 저만 아쉬운 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도 시민들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꼭 낙담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다시 협상이 재개된다라면 뭐 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 위원 나오셨는데요. 핵심이 되는 쟁점이 단체 협약 유예 조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일반 시청자분 좀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노조가 활동을 할 수 없다. 뭐 임금을 3,500만 원 5년 동안 계속 동결한다. 뭐 이 정도가 5년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과다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 단체 협약 유예 조항이라는 표현도 사실 들어있지 않고요. 상생노사발전 협정서, 그러니까 신설법인의 상생노사발전 협의회, 말하자면 노사협의회인데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상호자 대표가 같이 동수로 구성된 협의체인데 그 협의체에서 결정사항을 5년 동안 지속시키자라는, 내지 35만 대까지 지속시키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결정사항이 도대체 그럼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거기 빠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의미했던 바는 지금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만든 상생노사발전 협정서에 담긴 핵심 사항들의 그 유효기간을 글로 가자라는 저는 취지였다고 보는데 표현 자체가 너무 거칠게 있었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봉수 대표님, 노동계에서는 이거를 사실상 타결, 뭐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투자 협약식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엎어진 상황인데 노동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네, 뭐 언론 지상으로 알려진 바로는 반값 임금으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 3권에 대한 부정 이런 것이 깔려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으로 하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노동조합 생리상 그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집니다. 노동 3권에 대한 부정이다. 노동 3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조항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박명준 의원께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노동 3권을 제약한다고 보기에는 과하고요. 왜냐하면 노동 3권이 규정되는 거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상에서 규정이 됩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그 노동 3권은 이제 조직할 수 있고 단결권과 또 단체 교섭권, 그다음에 쟁행위권인데 그런 모든 일체의 법들은 이 상생노사협의회가 규정을 받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근참법상 이미 5조에 이 근참법상의 주요 내용들은 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이 단체 교섭 활동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이미 거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조법이 근참법보다 상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을 위반해서 이걸 그 협약을 맺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이렇게 같이 투자하는 이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을 때 노조도 만들고 임금도 3,500에서 조금씩 올리는 이런 임금 협상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현재 협정상에 그게 전혀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사실은 그 좀 오해가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하면 오해를 풀면 협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조합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노사 그 상생협의회 말하는 노사협의회의 결정상 전체를 다 마치 5년 동안 지속하게 만드는 문구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투자자에서 요구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결정사항 전체가 아니라 이 상생발전 협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한 5가지 핵심적인 조항들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임금과 결정과 관련돼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임금의 인상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을 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이 그걸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신설법인의 노사가 신설법인의 노동조합이 참여한 교섭을 통해서 사실은 그 기준 하에서 교섭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점검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 결정사항 자체의 지속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오해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단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실상 제한하는 거라고 보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뭐 오랜 기간 동안에 협상도 하고 또 협상 내용에 대해서 노사 대표들도 그 내용들이 충분히 공개됐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그 중에서도 노동계도 뭐 일부죠. 민주노총은 애초에 그걸 반대했던 거고. 그나마 참여했던 한국노총조차도 협상 결과를 뻔히 다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했던 이유는 결국은 노동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 설립도 자유롭게 보장이 되고 또 뭐 이 교섭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노사 상생 발전 협의회 내용들을 뭐 이렇게 보면은 사회적 어떤 그 협약 또는 사회적 그 어떤 합의 기구 이런 걸 통해서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들 일정하게 제약을 한다거나 또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서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일반 노동조합에서 일반 회사에서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한 임금 상승의 어떤 가능성이 상당 부분 가로막혀 있거나 사실상 통제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사실상 해석상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고 신설법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땐 당연히 노동조합도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 협약을 맺는 부분은 여기서 크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동계와 또 현대자동차의 해석상에 약간의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한다면 광주형 일자리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 광주형 일자리가 초기부터 연봉이 3,000이냐 3,500이냐 뭐 그 이하냐 그 이상이냐 이 연봉과 관련해서 적정한 임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주 40시간이냐 44시간이냐 적정한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계속 합의가 잘 안 되고 또 됐다가 이런 과정들을 반복했었잖아요. 우리 박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일반적인 그 투자라는 건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보아온 투자는 기업이 투자를 하고 정부는 뭐 R&D 이제 자금을 지원한다랄지
또 뭐 세제 혜택을 준다랄지 또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한다랄지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투자였는데 광주형 일자리와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냐면 광주형 일자리는 이런 일반적 투자와 달리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유 대표님께서도 자꾸 사회적으로 뭘 강제하는 그 내용이 많더라 이런 얘기는 사실 강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런 합의들을 이끌어 보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과 관련해서는 3,000이나 3,500이나 이런 문제랄지 또 최근에 이 한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대화는 그 비밀리하는 사회적 대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계에 충분한 어떤 정보 어떤 공유가 되지 않고 또 이제 소통이 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던 것 같고요. 또 앞서서도 이제 몇 차례 지금 박명준 의원님께서 이제 설명이 이제 있으셨는데 사실 이건 이제 노동법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문제는 아니고 근참법에 관한 사항인데 근참법에 보면은 16개 이제 협의사항이 있고 5개 이제 의결사항이 있는데 5개 의결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한번 결정을 하면 이걸 좀 지속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현대측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여기 이제 참여했던 노동계 입장에서는 추진단 회의 이제 내에서 서로 이제 약속된 게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반대하는 이런 게 이제 더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을 많이 밝히셨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무산 위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뭐 당도 굉장히 침통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광주 시민들이 기대했던 광주형 일자리가 지난 12월 6일 날 무산된 데 대해서는 특히 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 동력을 좀 이렇게 찾았던 것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24일 날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전체 광주시를 찾았지 않습니까? 광주시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는데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실질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당의 지원을 충분히 약속을 다 드렸고 특히 현장 방문도 빅그린 산단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형 일자리의 성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그리고 또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네. 예. 여러 가지 뭐 지지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협상을 광주시가 주도를 했고 협상 단장을 이병훈 경제부시장이 맡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협상이 사실상 좀 어그러진 상황에서 광주시한테만 이 협상을 맡겨놔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치권이랄지 뭐 여당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이 협상과 관련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제 당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이랄지 또는 예산상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기보다는 지난 11월 22일 출범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한 이런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새로운 노사 상생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방안들을 찾는 게 정부에서는 아마 그런 쪽에 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라는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당에서는 또 광주형 일자리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기를 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 입장을 여러 번 이제 밝혔어요. 이 일자리 이제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제 밝혔고 또 이 일자리 이제 출발이 광주시에서 먼저 이제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왔던 것이고 그 모델을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해서 성공시키고 그걸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니까 지금 만약에 개입을 한다라면 뭐 법 제도적인 이제 정비가 필요하다라면 그런 건 가능하지만 협상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들어오기는 상당한 이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들어오기는 부담들.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협상 주체들의 어떤 노력들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계시니까 우리 박 의원님, 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그러니까 정부를 대신해서 어떤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이고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서 하는 것도 사실 현대차 투자 유치를 위한 그 노력이지만 이 추진단이라고 하는 논의기구, 그다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이 모두 다 지역 사회적 대화거든요. 이 지역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충분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게 일정한 그 요청이 있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이 이슈 자체가 지금 조금 너무 과열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찬찬한 검토가 좀 덜 돼 있어서 이 광주 지역 내에서의 지금 합의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접근을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우리 이영석 의원님, 정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예산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2,900억 원의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광종 일자리가 성사됐을 경우에 이 광종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뭐 임대주택이랄지 어린이집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죠. 네. 2,900억의 지금 뭐 그 근로자들에 대한 주택 이 부분은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2,900억에는 제가 볼 때 빅그린 산단에 대한 진입도로가 약 한 1,0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노사 동반 성장 일자리 지원센터라는 여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공동 어린이집이나 개방형 체육관 이런 걸 만드는 이런 예산들인데 광종 일자리가 1차적으로 무산은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빅그린 산단에 대한 설계 용역비 10억 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10억 원 반영을 시켰고 특히 또 노사 동반 성장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20억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이나 정부에서도 1차적인 무산은 돼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다시 성사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미리 좀 반영을 해놓고 지금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2,900억 원의 광종 일자리 지원 예산은 살아있는 건가요? 그렇죠.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뭐 실패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LH공사가 임대주택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고 LH공사 쪽에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부 예산이 뭐 투여될 그런 개연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그 현대자동차 노조의 뭐 파업 얘기, 그다음 현대자동차가 반대한다 이것도 하나의 계속 변수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지금도 그 반대하는 입장은 이제 같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일전에 뭐 이용섭 시장님께서도 현대차 노조 이제 방문해서 이제 함께 살기 위한 이제 방안들을 함께 찾아보자 이런 이제 말씀도 이제 하시고 이제 이랬던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반대를 이제 하고 있는 건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에 담긴 어떤 이제 철학이나 가치 또 현재 이제 일자리 어떤 이제 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 이제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현대차 노조가 이제 반대를 굳이 한다라면 현대차 이제 자본이 이제 노사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잔여배에 이제 그 약정된 이런 조항들을 이제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그 논리로서는 이제 매우 취약하다. 특히나 지금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국가적인 이제 과제가 이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를 이제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내용들이 지금 잘못 전달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오해가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대차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별도로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차 노조 입장에서는 이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사업 타당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할 뿐만이 아니라 설령 이것이 현대차가 투자를 해서 공장이 설립돼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얼마나 가겠냐. 불과 얼마 있어서 지금 현재도 자동차가 과잉 투자, 과잉 생산이 되고 있고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어떤 그 치킨 게임이 될 것이다. 누가 먼저 망하느냐 이런 과정으로 접어들 것이다. 국제적인 자동차 시장의 지금 흐름도 그렇고 국내도 지금 자동차 생산이 오히려 과잉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현대차에도 지금 2019년 1월부터 10만 대 규모의 경차가 지금 생산 곧 된다고 하는 마당인데 지금 현재도 40만 대가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러나 소비는 국내 소비는 그 14만 대에서 13만 대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인데 광주에 10만 대 공장을 만약에 새로 만든다면은 그 자동차는 과연 어떻게 판매한다는 거냐. 예, 결국은 재고가 쌓이다 보면은 광주든 울산이든 결국 물량을 축소하고 고용이 줄고 그러다가는 결국은 정리하고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로 피보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게 현대차 노조가 지금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유고 이건 현대차 노조뿐만이 아니라 울산 지역은 뭐 소위 민관 뭐 지역 공동체 자체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은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광주형 일자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일자리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쟁점을 하나하나 좀 짚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 원장께서 광주형 일자리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뭐 독일에서 뭐 폭스바겐 자동차의 어떤 사례들 그 롤 모델 내에서 이게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선생님 어떤 케이스 계기로 이게 시작이 된 건가요? 예, 뭐 광주형 일자리에 이제 비슷한 사례로서 소개되고 있는 게 이제 독일의 이제 그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이라는 이제 사례인데요. 사실 이제 독일이 이제 통일된 이후에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실업률도 이제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임금이나 뭐 노사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이제 해외로 이렇게 진출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됐었는데 당시 이제 독일 경영진이 노조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5,000마르크에 월 5,000마르크에 5,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노조와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처음에 제안한 게 기업인가요? 기업에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폭스바겐 기업에서요? 네네. 하르스라는 이제 그 노동이사가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걸 이제 금속노조가 처음에는 이제 좀 이제 반대도 있었지만 협상을 이제 하게 되고 협상을 하면서 또 이제 협상과 이제 결렬을 이제 반복을 하다가 이게 이제 마지막에 쟁점이 됐던 게 사실 이제 노동 시간이었어요. 노동 시간 문제였었는데 그 문제도 마지막에 이제 슈레더 총리가 나서서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되고요. 그 모델이 일부에서는 이제 7년이 지난 뒤에 폭스바겐과 합치게 되니까 실패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실패한 게 아니고 대성공한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우토 5000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이제 차이나게 출발을 했었지만 임금부터 그러나 수많은 어떤 이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임금 차이가 이제 없어지게 돼버려서 이제 하나로 이제 합치게 되는 이제 이런 모델이고요. 우리 이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아우토 5000이 독일이 이제 폭스바겐 경영진이 제안해서 추진했다라면 이건 행정이 광주시가 먼저 이제 제안을 해서 광주 지역의 노사민정이 그런 이제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모아진 우리끼리 어떤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제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 나섰던 것이고 그리고 그 상대로서 지금 현대차가 이제 협의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은 우리가 독일의 폭스바겐 사례 아우토 5000을 롤 모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굉장히 크군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보면 현대차, 독일을 보았을 때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가 먼저 이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아우토 5000을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광주의 경우에는 이 자치단체가 제안을 했던 가장 큰 차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제안자는 이제 다른데 환경으로 본다라면 그때 그 당시에 독일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라면 그때도 이제 폭스바겐이 국내에 더 이상 이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노조에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고 지금 광주시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 이제 국내 자동차를 대표한다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지난 22년 동안 국내에 새로운 공장을 짓지 않고 해외에다만 이제 계속 이제 공장을 지었고요. 그 바람에 일자리는 이제 계속 이제 없어지거나 또는 이제 나쁜 일자리만 계속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심각한 양극화 문제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자꾸 기업에게 투자를 해라고 한다고 해서 투자할 일도 아니고 또 이럴 때면 그것을 정부 탓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것을 지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일이 혁신운동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게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이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은 됩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단적인 예로 지난 이제 12월 7일이 무역의 날 아니었습니까? 그날 대한민국 그 무역 실적이 6천억 불이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죠. 세계 6대 무역 이제 수출과가 됐고 경상수지도 큰 폭으로 이렇게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박병규 당장 말씀대로 고용 없는 성장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재벌이나 대기업이 다 취하는 이런 지금 형태. 그래서 지금 국내 자동차 산업도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전부 공장은 해외로 이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또 우리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고용의 문제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의 논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일자리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게 저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2년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늘어나고 제조업이 무너질 때 그때 당시에 노조위원장이 이제 빔콕 위원장이 뒤에 뭐 총리까지 됐습니다만 바세나르 협약을 제안을 해서 이제 새롭게 네덜란드 병을 고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그동안의 노사 문화 그리고 그동안의 일자리 문화를 새롭게 한번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으로 노사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좋은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광주 일자리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 사례와 좀 비교해 볼 때 지금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짓는데 7천억 원이 들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도 자동차 공장을 분명히 새로 지을 때 돈이 들었을 텐데 그거는 그 폭스바겐이 전액 투자를 했었나요? 그러면? 폭스바겐은 전액 투자를 했죠. 그럼 폭스바겐은 자회사 형태였고요. 그렇다면 이거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이 광주의 자동차 공장이 만드는 거 피크린 산단이 만드는 자동차 공장 7천억 중에 현대차가 530억만 투자를 하잖아요. 19%. 예. 7%인가요? 그죠? 19%. 19%밖에 투자를 하지 않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전에 그 폭스바겐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2,800억 중에 이제 19%인 거고 그 채무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돈까지 하면 이제 그 비율이 굉장히 더 낮아지는데 이 정도면은 현대차가 이거 투자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자체는 현대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별도의 명칭이 붙은 회사가 된다고 보고요. 다만 뭐 현대 브랜드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거는 광주시가 1대 주주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2대 주주고 그밖에 다른 또 투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형태의 사실은 그 합자 투자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지금 채무를 빚을 빌려오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광주시가 또 590억 투자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상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차를 만들긴 하지만 이 성격은 약간 공적 기관, 공적 회사의 성격을 좀 띠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민관 합자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임금 체계에서도 정부가 일정하게 그 주택이라든지 뭐 이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복지 지원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 의미의 복지 지원인데 사실은 여기 성격 자체가 상당히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금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일정하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1996년 이후에 22년 동안 국내 자동차 공장을 짓지 않았잖아요. 자동차 공장을 짓지 않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30억을 투자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짓지 않았다는 건 왜 짓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원래 현대자동차가 최초의 그 해외 공장을 지었던 건 89년도인데 캐나다 이제 퀘벡에 브루먼 공장을 지었었는데
완전한 실패로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이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금이랄지 노사관계랄지 생산성이랄지 또 관세랄지 뭐 물류 비용 뭐 또 이제 현지 생산에 따른 어떤 이제 장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해서 나갈 수밖에 이제 없었고요. 또 나가서 승승장구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을 많이 개척했고 글로벌 기업까지 성장을 했는데 요번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다 얘기하지 못하는 이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담겨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세계 경제가 지금 이제 저성장의 이제 국면에 돌입했고 또 자동차 산업이 과잉 어떤 이제 생산에 따른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는 것도 이제 사실인데 지금까지의 어떤 이제 시장 상황과 이제 또 다른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트렌드 자체가 세단에서 이제 SUV로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했고 또 신흥 시장이 굉장히 지금 이제 커져 버렸습니다. 신흥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으로서는 지금 경쟁 자체가 지금 되질 않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동력과 관련해서 이제 기계장치에서 지금 전기장치로 지금 이제 넘어가 버리고 있어요. 또 이제 자율주행까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선가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와 같은 이를테면 구조 또 노사관계를 그대로 두고는 이걸 실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부에서는 정부가 뭐 압박해서 현대차가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없고요. 광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이런 이제 정책들에 대해서 현대차가 지금 동의를 하는 것이고 현대차의 어떤 이제 미래 비전을 광주에서 좀 그려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테스트패드로서의 어떤 이제 효과를 지금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걸 아까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00% 폭스바겐 투자하는 이제 그 자회사로서 이제 출발했지만 광주는 현대자동차 19%만 투자를 하는 것은 그 이상 해버리면 이제 현대그룹이 현대차 이제 계열사가 지금 이제 돼버립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주도하고 이를테면 민간 자본이 지역민이랄지 지역 상공인이랄지 또 금융기관에서 함께 이제 출자를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 방식으로서 현대 브랜드를 하고 현대 기술이 들어가고 또 이제 판매와 AS를 현대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광주형 일자리로 해서 광주에 짓는 공장에 현대자동차가 일부 투자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현대차가 책임을 지지 않고 사실 광주시나 이 공적 부분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책임을 다 떠안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아까 이제 새로운 어떤 자동차 이 시장의 어떤 변동 성향에 맞춰서 새로운 뭔가 실험을 좀 해볼 수 있는 곳으로 광주를 택한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찔러나 보자. 사실 이런 심정인 것도 같아요. 불과 530억. 사실은 나머지 6,500억이 광주시와 뭐 공적 자금, 뭐 일부 투자도 있지만은 공적 자금을 투자를 해서 사실 거대한 생산 시설을 짓는데 사실 이 공장이 지속 가능성을 어느 누구도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국제 시장이랄지 자동차 수요 현황 등등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성공하기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울산에서 특히나 더 많은 우려와 반대 입장이 강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왜 현대차는 투자를 하겠는가와 관련해서 사실 530억이라는 것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극히 적은 뭐 예를 들어서 껌값 수준이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투자해서 실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안 팔리면은 철수하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는 그 부담 없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그나마 이제 이미 협상 단계에서부터 본인들이 요구했던 반값 임금 또는 임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본인들의 어떤 그 지속적인 안정적인 운영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이게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은 도저히 이걸 뭐 수용하기 어려운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뭐 입장이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기업이 500억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나름대로는 이제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9%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계열사가 되기 때문에 19%에서 멈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데 현대자동차도 동참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현대자동차에 투자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고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광주시가 21% 지분을 갖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자동차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느냐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고민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현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그 합작법인을 이제 회사를 짓는 거죠. 회사를 만드는데 여기에 자기 자본이 2,800억인데 그중에 현대차가 19%인 530억 그리고 광주시가 21%인 590억을 투자한다는 그 내용 이제 자꾸 19%냐 21% 얘기가 나와서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광주에 있는 여러 젊은이들, 청년들은 어쨌든 지금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자리가 뭐 정규직 일자리만 1,000개, 그다음에 뭐 간접적 일자리까지 하면 10,000개가 생기기 때문에 광주 지역의 구직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꼭 됐으면 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이거든요. 연봉이 3,000이냐 3,500이냐 이 연봉과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됩니까? 말 그대로 반값 연봉에서 뭐 이 광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의 뭐 절반 수준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해서 그 3,000, 3,500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원래 이제 3,500, 뭐 3,000만 원 이렇게 얘기됐던 적은 이제 없었고요. 최근 이제 협상 과정에서 나온 건데 원래는 이제 2014년도에 그 지자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윤장현 이제 그 당시 이제 후보가 4천만 원짜리 일자리 이제 10,000개를 만들겠다고 이제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선 이후에 이걸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 이제 정책으로서 추진을 하면서 2015년도에 노동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죠. 노동연구원에서 일자리 이제 광주형 일자리 이제 연구 영역을 했었는데 당시에 기아차 이제 완성차 공장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이제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완성차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이제 고임금을 하니까 이제 근속연수 있고 또 이제 초과근로 있고 또 뭐 교대 근무하고 또 이제 상여금, 성과금 이제 다 포함해서 당시에 대략 한 9,600, 9,7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품사 같은 경우는 한 4,800 정도가 이제 됐었는데 부품사 초임이 당시에 얼마였냐면 그러니까 이 부품사는 계열사 이제 부품사인데 부품사 초임이 얼마였냐면 3,800이었어요. 그래서 부품사보다는 좀 높고 완성차보다는 좀 낮은 임금으로서 당시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제안했던 적이 있었고요. 처음 제안은 4천만 원이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광주 지역에서 광주형 일자리 그러면 이제 4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줄곧 이어져 나왔던 게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현대차하고 광주시하고 이제 투자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하게 얘기되지 못하고 그냥 너무 쉽게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3천만 원이, 3,500만 원이. 또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모델도 완전하게 이렇게 좀 완결한 이런 모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아마 조금 이제 불안하고 아까 이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후 정말로 이게 어떤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고 또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이런 그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이제 여전히 이제 남아 있다라고는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이제 노조에서도 사업 어떤 타당성이나 뭐 지속성이나 실현 가능성 이런 거를 지적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충돌되는 주장을 이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임금이 이제 하향 평준화된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된다 이 얘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향 평준화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현대차 투자하는 이 공장이 우리 임금보다 더 적게 이제 갔을 때 우리도 임금이 그쪽으로 맞춰지는 거 아니냐. 이 전제는 지속되니까 이 전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곳을 비교를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나 뭐 비정규직 비율이나 뭐 고용률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전국 이제 광역 시도 평균에 이제 미치지 못하고요. 가장 이제 좋은 곳은 그동안에 이제 울산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임금만 하더라도 울산과 광주를 비교하면은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국 평균에는 광주시가 한 42만 원 정도 적고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임금 수준이어도 크게 이렇게 적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 임금을 보든 어떤 생산성을 보든 간에 어디가 더 지속 가능성이 있겠는가. 또 특히나 이제 경의 SUV 같은 거, 그 경의 SUV 같은 이제 차종은 현재 완성차에서 이걸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수익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지금 이제 생산한다는 것도 올해 뭐 얘기가 되긴 됐었는데 정말로 그게 정말로 지속적으로 생산이 될는지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임금이 이제 뭐 4천만 원으로 시작됐다는 말씀이시고 이 임금이 적정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박명준 의원께서는 지금 협상 과정에서 3,000이냐 3,500이냐에 그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기업으로부터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의 적정한 액수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고려돼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사실은 일단 보증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정하게 생활 수준이 받쳐져야 되는데 여기서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변수가 과거에 기업 복지 차원에서 다 해결했거나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이 그 소위 말하는 시장 임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생계를 다 꾸렸던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복지를 통해 가지고 해결한다. 그래서 기업이 제공하는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위 말해서 사회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을 높여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설계가 돼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액수의 문제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논란거리는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 현재 책정된 수준이 뭐 과도하게 지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준이다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3천에서 4천 사이지만 뭐 주택이랄지 보육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보완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고 우선 그 노동계 얘기 먼저 듣고 갈게요. 그 최초에 뭐 3천 미만부터 얘기가 됐다 그래가지고 노동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동계에서는 이 임금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처음에 노동계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연봉 3천 수준으로 얘기됐다는 거 봐요. 그런데 그 이제 평균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 그 유형을 보면은 대략 한 뭐 잔업 특근 그 포함한 시간의 근로수당까지를 시간의 근로수당이 한 25%에서 많게는 30%까지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3천만 원 중에 뭐 그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뭐 2,200만 원, 2,100에서 2,250만 원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2,095만 원, 거의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저임금으로 이렇게 협의 이야기가 됐다는 거고. 말이 그 부분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것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2,100만 원 가량인데 이 3천만 원으로 이야기된 것은 3년 후의 임금이란 말이죠. 3년 후에는 뭐 물가랄지 다른 동일업종에서는 또 임금도 올라가고 이럴 텐데 사실은 3년이 지나면은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네. 우려가 있었던 거고. 노동계 우려를 여기까지 듣고요. 이영석 의원님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그 뭐 지금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이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임금 부분은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한 근로임금 또는 노동임금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주거나 또는 의료,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그리고 또 정부 차원의 지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판단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임금과 그리고 또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요. 44시간 3,500은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 지금 막판에 문제가 됐던 게 단체백 유예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즉
35만 대가 달성될 때까지는 이걸 좀 유예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과 함께 네. 합의점을 도출해내느냐, 이게 광주형 일자리의 가장 성패가 달린 그런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네, 핵심 사안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 7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이 핵심 사안,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면 협상의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핵심 사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얘기가 된 마당에 그다음에 현대차나 노동계 모두 그동안에 사실은 협상 과정에서 사실 둘이 같이 만나서 테이블에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광주시가 매개로 해서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광주시에 대해서 노동계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태도,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 여러 가지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좀 더 뭐랄까 이렇게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노동계와 다시 한번 파트너십을 만들려는 노력이 일단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니요, 말씀이죠? 광주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결국은 현대차가 그 조항을 필요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해석해 보면은 전혀 노사협의회 자체의 기능을 얼려버리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절충점을 충분히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이제 그 단체 협약 유예 조항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혹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계에서 어떤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나요? 아니면 노동계 양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적정 임금도 뭐 다시 좀 제고가 돼야 되겠지만은 아까 같이 노사 협상의 다른 일반적인 회사에서처럼 자유롭게 보장이 된다면은 현대차는 사실상 투자를 아마 포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 일단은 저임금에 기초한 생산 단가를 낮춰서 가격 경쟁력으로 뭔가 승부를 한번 봐볼 수 있겠냐, 이런 실험이 가능하냐, 이거를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임금이랄지 회사의 어떤 그 비용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듯이 만약에 35만 대 또는 5년간 임단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된다면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통일업종에 비해서 완성차에 비해서 여기가 반값 수준도 안 되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교섭을 해서 안 되면은 파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임금 인상이 일정한 그 속도에 맞게 진행이 된다면은 현대차로서는 여기에 투자할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대차는 35만 대 수준 또는 수준이 될 때까지 또는 5년간 임단협을 최대한 유예하는 이것을 아마 강하게 요구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마당에는 노동계로서는 결코 아까 같이 노동의 어떤 속성상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접점을 찾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렇죠. 다른 이게 의견이 이걸 있으시죠? 보셔야 돼요. 네. 어떤 거를 이제 보셔야 되냐면 사실 이제 협상을 할 때 광주시가 이제 그 중심에 서서 현대차와 노동계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서 이제 매개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이 매개 역할을 하려면 현대차보다 노동계보다 더 뛰어난 이를테면 이 전략과 전술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이제 측면이 없잖아 이제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3천만 원 이제 건도 이제 사실상 그런 얘기거든요. 3년 후 되면은 생활임금에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제 남은 이제 시간에 최대한 빨리 이게 타결되려면 노동계와 일단은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만나고 특히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광주형 일자리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저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많이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투자협상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제 일정한 지식이나 이제 경험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라고 보는데, 이런 이제 모든 면에서 사실상 이제 공무원들이 이걸 이제
담보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의견 어떻게 대안을 보십니까? 우려했던 부분은 뭐 충분히 노동계 측면에서 우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 노동계의 그런 불안한 심리 뭐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는 그래서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이런 사회적 타협 기구를 거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노동법을 위반한 어떤 협약도 저는 그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불식하고 사회적 대타협에 같이 노동계가 동참해서 정말로 광주에서부터 새롭게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대타협에 노동계도 같이 좀 참여해주는 그런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할 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토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계신 박명준 의원께서 이게 좀 탈출구를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지. 탈출구는 이렇습니다. 그 현대차로서는 지속 가능한 일정하게 한 5년 정도 내지는 노동 생산성 35만 대까지 현재 이 지역 노사민정에서 만든 상생발전 협정서의 내용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정하게 임금을 물가 인상 상승률 수준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바람을 약속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만들어가면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 조항이 마치 노동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인지를 해서 잘 정리를 해내면 이 약속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측면과 노동권을 해치지 않는 측면, 이것은 서로 저는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그 근참법상의 내용이라는 것이 노조법상의 내용을 사실 침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서로 좀 따져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저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기업이 오래 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 접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시사 토론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4년 전부터 노사 상생의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또 기업은 차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광주형 일자리가 꼭 성사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